거진가? 여기가 거지들 밥 주는 데야! 죄송합니다. 저는 착해서 잘렸습니다. 배고픈 할아버지에게 국밥 한 그릇 줬다가 사장한테 너가 성녀냐? 는 소리를 듣고 즉시 해고. 3년 일한 곳에서 짐 싸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할아버지가 검은 벤츠를 타고 나타났어요. 양옆에 변호사 2명을 데리고요. 그리고 제 전 사장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식당 저 여자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평안함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 순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넨 순간. 그런 작은 친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지금은 서울 구로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월급쟁이 종업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발은 늘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웃음만은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행복식당. 참 아이러니한 이름이죠.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손님들만큼은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손님, 오늘 국물 진하게 해드릴까요? 많이 힘드셨죠? 김치 더 드릴게요. 그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2024년 12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뉴스에서는 정치적 혼란 이야기와 어려운 경제 얘기로 가득했고 거리에는 장사가 안 돼 폐업하는 가게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행복식당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손님은 절반으로 줄었고 매니저 조태식 씨는 날마다 직원들을 쥐어짰어요. 야, 박지연. 반찬 더 달라는 손님한테 왜 그렇게 많이 퍼주냐? 원가는 생각 안 해? 손님이 원하시잖아요. 손님? 우리가 지금 자선 사업하냐? 정신 차려. 조태식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8살 대머리에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다녔어요. 식당을 감옥처럼 운영했습니다. 규칙, 규칙, 규칙. 조금이라도 어기면 가차없이 혼을 냈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를 조폭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뒤에서만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7시 식당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창가 테이블을 닦다가 문득 밖을 봤습니다. 식당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얇디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계셨습니다. 20년은 됐을 것 같은 낡은 옷이었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추워서인지 나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식당 안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뜨거운 국물이 끓는 냄비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따뜻한 커피포트를 가만히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뭔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 눈빛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이요. 저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담았어요. 김치도 듬뿍, 단무지도 몇 조각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따라서 밖으로 나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할아버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물기 어린 푸른 빛이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네네.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니야. 나 돈이 없어. 폐 끼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이 추운 날 밖에 계시면 안 돼요.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입술이 떨렸어요. 아가씨,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저는 할아버지의 팔을 가만히 부축했습니다. 팔이 앙상하게 마른 게 느껴졌어요. 식당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혔습니다. 창가 쪽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어요. 뜨거운 국밥을 앞에 놓자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주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만진 것처럼요. 식기 전에 드세요. 할아버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볼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네, 정말 맛있어. 몇 년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인지 모르겠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저 국밥 한 그릇인데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고 계셨지만 자꾸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름이 뭔가? 박지연이요. 박지연, 참 고운 이름이네.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어울리는 이름이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밥을 드셨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요. 저는 옆 테이블을 닦는 척하면서 곁에 있었어요. 혹시 뭐가 더 필요하신가 봐서요. 할아버지, 가족은 안 계세요?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딸아이는 미국으로 이민 갔고, 연락은 끊긴 지 오래야. 내가 자식한테 잘해주지 못했거든. 사업한답시고 집을 비운 날이 더 많았지. 그러다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잃고. 이렇게 됐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후회로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세상이 참 외로워졌어. 사람들은 다들 바쁘고 나 같은 늙은이는 아무도 안 봐.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야. 그냥 이렇게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투명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웃으시는 거 정말 좋으세요. 자주 웃으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자네 말이 고맙네, 정말 고마워. 30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는 그릇을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호빵 2개랑 바나나 하나를 종이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냅킨에 볼펜으로 몇 글자 적었습니다. 나중에 드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박지연 아가씨, 나 다시 올게. 꼭 다시 올게.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릴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추운 바람이 다시 할아버지를 감쌌지만 어쩐지 아까보다는 등이 덜 구부정해 보였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식당 입구 위에 달린 CCTV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조태식 매니저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지연, 사무실로 들어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조태식 매니저는 책상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일시 정지돼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에게 국밥을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앉아. 조태식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제가 밖으로 나가는 장면,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장면, 국밥을 드리는 장면, 봉투를 건네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조태식 씨는 저를 돌아봤어요. 설명해봐. 저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 보이셔서요. 배고파 보이셔서. 누가 허락했어? 아니요, 아무도요. 그럼 왜 했어? 할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하셨으니까요. 조태식 씨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도움? 여기가 자선단체야? 우리가 공짜로 밥 퍼주는 무료급식소야? 아니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박지연, 너 여기서 3년 일했지? 3년 동안 규칙이 뭔지 몰랐어? 알아요. 하지만 그냥 국밥 한 그릇이잖아요. 어차피 남으면 버리는 거고. 남으면 버리는 게 아니야. 조태식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회사 재산이야. 내 거가 아니라고. 내가 마음대로 줄 권리가 없어. 할아버지는 돈이 없으셨어요.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셨고. 그럼 일을 해야지. 구걸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게 원칙이야.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구걸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만 계셨어요. 제가 먼저 드린 거예요. 그게 더 문제야. 조태식 씨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내가 성녀라도 된 줄 아나? 내 돈으로 내가 산 음식이면 100명한테 퍼주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이건 회사 돈이야. 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쓴 거라고. 그럼 제가 그 국밥값 계산해 드릴게요. 10,000원 제가 다 계산을. 내가 계산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조태식 씨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문제는 내가 규칙을 어겼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우리 식당을 우스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야. 우스워 보이게요?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식당은 눈물 좀 보이면 공짜로 주는구나. 가서 불쌍한 척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우리 식당은 망하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따뜻한 식당이라고. 닥쳐. 조태식 씨가 소리쳤어요.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난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일했어. 장사가 뭔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너 같은 애송이가 감히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조태식 씨는 사무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넌 오늘부로 해고야. 짐 싸서 나가. 귀가 멍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뭐라고요? 해고. 잘렸다고. 더 쉽게 말해줘. 너 이제 여기 직원이 아니야. 안 돼요, 매니저님. 저 여기서 3년이나 일했어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아픈 적도 없고. 그래서 뭐. 조태식 씨는 비웃듯 말했어요. 3년 일한 게 면죄부가 되나? 한 번의 실수가 3년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야. 세상이 원래 그래. 제발요, 저 이 일이 필요해요.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너가 불쌍한 할아버지 걱정할 때 내 걱정을 했어야지. 그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나가. 조태식 씨는 사무실 밖을 가리켰어요. 짐 싸서 당장 나가. 내가 직접 끌고 나가기 전에.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홀로 나왔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손님들도요. 다들 사무실에서 터져나온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업원 미경 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연아, 정말 잘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공짜로 밥 줬다고. 네. 미경 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뭐라 말하지 못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자기들도 잘릴까봐 무서웠을 테니까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양복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다음엔 주방도 통째로 퍼주겠네 하하하. 몇몇 사람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라커룸으로 가서 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앞치마, 명찰, 여벌옷. 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며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의미 없는 물건이 됐어요.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 조태식 씨가 계산대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처럼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매니저님,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조태식 씨는 코웃음 쳤습니다. 후회? 내가? 웃기고 있네. 나가. 2번 말하기 싫어. 저는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늘은 잔뜩 흐렸고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집주인 아저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나 김 씨예요. 월세 내일까지예요. 이번엔 연장 없어요. 꼭 입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5만 3천 원. 월세는 45만 원이었습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송이였다가 점점 굵어졌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고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쁜 걸음으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벤치에 앉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득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야. 이제 저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기분이 어떤 건지. 핸드폰을 꺼내 친구 서아에게 전화를 했어요. 서아야. 지연아,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잘렸어. 뭐? 왜? 말하면 길어. 서아야, 미안한데 오늘 밤 내 고시원에서 자도 될까? 월세를 못 내서 집에 못 가겠어. 그럼 당연하지. 바로 와. 내가 라면 끓여줄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옷은 젖어갔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그때 식당 안을 다시 봤습니다. 환한 불빛, 따뜻한 김, 웃으며 식사하는 사람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이 제 일터였는데 이제는 남의 세상이 됐어요. 조태식 씨가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뭐라고 지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속을 걸어갔어요. 그날 밤 서아의 좁은 고시원에서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할아버지를 도운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눈물, 할아버지의 미소, 고맙네라고 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 그게 잘못 일 리 없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미래는 캄캄했고 내일이 무서웠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행복식당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설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9시 행복식당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최고급 모델이었어요. 창문은 검게 썬팅되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 앞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종류의 차였어요.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차는 대체 누구 거지? 무슨 일이 있나?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도 창가로 모여들었어요. 조태식 씨는 계산대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건 2명의 남자였습니다. 둘 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구두, 고급 시계, 가죽 서류 가방. 누가 봐도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남루한 점퍼를 입고 벤치에 앉아있던 그 할아버지. 국밥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던 그 할아버지.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자세도 달랐습니다. 어제의 구부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꼿꼿하게 서 계셨어요. 눈빛도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했어요. 조태식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누구야? 옆에 있던 미경 언니가 속삭였어요. 모르겠어. 근데 왠지. 할아버지는 천천히 식당 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두 변호사가 양옆에서 따라왔어요. 문 위에 달린 종이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 대화 소리, 모든 게 멈췄어요. 할아버지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제 앉았던 구석자리, 국밥을 먹던 테이블, 창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시선이 조태식 씨에게 멈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조태식 씨는 억지로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저는 어제 이곳에서 식사를 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조태식 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어제 아침 여기 젊은 여직원이 저에게 국밥과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어디 있습니까? 식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조태식 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직원 말씀이시면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사 규정을 어겨서 해고됐습니다. 무슨 규정을 어겼습니까? 조태식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무단으로 음식을 제공해서. 저에게 말입니까? 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분노만 있었어요. 참 재미있군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어요. 친절을 베푼 직원을 해고하다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조태식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호사 중 한 명을 돌아봤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태식 씨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매매 계약서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건물의 소유권이 오늘 아침 정식으로 이전됐습니다. 조태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건물이요? 네, 이 식당이 입주해 있는 이 건물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누가요? 변호사가 할아버지를 가리켰어요.
강민준 회장님께서요. 순간 식당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젊은 손님 한 명이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민준? 그 강민준? 민준그룹 강민준? 설마 살아계셨어? 조태식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민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70년대에 건설회사로 시작해서 전자, 유통, 금융까지 뻗은 거대 기업 민준그룹. 그 창업주. 한때는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랐던 전설적인 인물. 5년 전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식물인간이 됐을 거라고 수군댔어요. 그런데 그 강민준 회장이 지금 여기 행복식당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조태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 몰랐겠죠. 강민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5년 전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울렸어요. 병원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비서들에게 둘러싸여 모두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죠.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돈을 본다는 걸, 제 권력을 본다는 걸. 식당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한 후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진짜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로요.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됐을 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강민준 회장은 식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이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돈도 없이 버스를 탔고 공원 벤치에 앉았고 편의점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못 본 척했습니다. 피해가거나 코를 찌푸리거나 냄새가 난다고 인상을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좀 봐. 일도 안 하고 구걸이나 하려나 봐. 심지어 침을 뱉은 사람도 있었어요. 조태식 씨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단 한 사람만이 저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노인을, 돈도 없는 거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봤어요. 웃으며 다가와서 따뜻한 밥을 주고 커피를 주고 간식까지 챙겨줬습니다.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고요. 그는 조태식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사람이 박지연 씨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사람을 해고했군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규정? 강민준 회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렇게 규정이 중요하다면 이 규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부로 이 식당의 새로운 주인은 박지연 씨입니다. 식당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저 여자가 주인이 된다고. 말도 안 돼. 조태식 씨는 비틀거렸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이 건물과 식당의 모든 권리가 박지연 씨에게 넘어갑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안 돼요. 조태식 씨가 소리쳤어요.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여기서 10년을 일했습니다. 10년을. 그래서 뭡니까? 강민준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사람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원을 울렸습니까? 규정하면서 사람 마음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조태식 씨는 입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지연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강민준 회장이 물었어요. 조태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그 순간 저는 친구 서아의 고시원에서 막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걱정과 불안으로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겨우 잠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조태식 매니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또 뭐라고 하려는 걸까? 받지 마. 서아가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지연. 조태식 씨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식당으로 와. 왜요? 저 잘렸잖아요. 제발 빨리 와. 누가 너를 찾아. 누가요? 전화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 박지연 씨, 저예요. 어제 국밥 얻어먹은 할아버지.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할아버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가 왜 식당에 있는 거죠?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그것도 제 전화번호로. 네, 저예요. 지금 행복식당에 있습니다. 지연 씨를 찾고 있어요. 지금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거기 직원이 아닌데요. 전화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와야 해요. 30분 안에 올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신데요? 직접 와서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서아가 물었어요. 뭐래?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할아버지가. 어제 그 할아버지가 날 찾는데. 왜? 몰라. 근데 서아야, 목소리가 이상했어. 조태식 매니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 그럼 어떡할래? 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봐야 할 것 같아. 20분 후 저는 행복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식당 앞에는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차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손님들, 직원들, 그리고 할아버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깨끗한 코트, 반듯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양옆에는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할아버지, 이게 무슨...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어제 앉았던 그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마치 어제처럼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놀랐죠?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어제는 거지 같은 할아버지였죠. 오늘은 벤츠 타고 오는 할아버지고,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기소개를 다시 해야겠군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민준그룹 창업주예요. 귀가 윙했습니다. 강민준? 그 강민준? 제가 아는 강민준이 맞나요? 민준그룹, 그 재벌. 네, 그 재벌 맞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경 언니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강민준 회장이야, 살아계셨네. 강민준 회장은 저를 부드럽게 바라봤어요. 지연 씨, 어제 저에게 국밥을 주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요.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거지처럼 보였을 텐데요. 추워 보이셨어요. 그리고 배가 고파 보이셨고요. 그냥 그랬어요. 대가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저를 아셨습니까?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강민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는 식당을 둘러봤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인으로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권력도 없을 때 말이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몇몇은 비웃었고요. 어떤 사람은 저리가 냄새나 라고 했어요. 지하철에서는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았습니다. 편의점 앞에라도 서 있으면 주인이 쫓아냈어요. 세상이 참 차갑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지연 씨만이 달랐어요. 웃으며 다가와서 밥을 주고 커피를 주고 간식 봉투까지 챙겨줬습니다. 마치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아버지는 가치 있는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강민준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연 씨를 이 식당은 해고했더군요. 저는 조태식 씨 쪽을 봤어요. 그는 벽에 기대서서 완전히 쭈그러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조태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몰랐겠죠. 강민준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만약 아셨다면 극진히 모셨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 봤어요. 권력으로 봤고요. 가진 게 없으면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만하십시오. 강민준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강민준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이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께 이 식당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저는 서류를 봤어요. 하지만 글자가 흔들려서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이 제 거라고요? 네. 강민준 회장이 말했어요. 지금부터 이곳은 지연 씨의 식당입니다. 안 돼요.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그냥 국밥 한 그릇 드렸을 뿐인데. 그냥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건 존엄이었어요. 제가 사람이라는 걸 기억나게 해준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식당을 운영할 줄도 모르는데요. 배우면 됩니다. 강민준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죠. 그는 다시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운영 자금으로 쓰세요. 그리고 직원들 보너스도요. 미경 언니와 다른 직원들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희도요? 미경 언니가 작게 물었어요. 강민준 회장이 직원들을 봤어요. 여러분 중 누가 어제 지연 씨를 도와줬습니까? 누가 편을 들어줬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없군요. 강민준 회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되니까요. 친절이 뭔지 용기가 뭔지 말입니다. 그는 저를 봤어요. 지연 씨, 조태식 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사장입니다. 결정은 당신 몫이에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조태식 씨는 벽에 기댄 채 저를 봤어요.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뭐라고 하셨죠? 조태식 씨는 입술을 떨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규칙이 중요하다고. 친절은 약한 거라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알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세상이 원래 어떤 건지. 규칙보다 중요한 게 뭔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매니저님은 해고예요. 조태식 씨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매니저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빌었을 때 봐주셨나요? 조태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한테 규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도 규칙을 지킬게요. 매니저님 규칙대로요. 짐 싸서 나가세요. 조태식 씨는 비틀거렸어요.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라커룸으로 걸어갔어요. 등이 완전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10분 후 그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식당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일어나더니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다른 손님도 또 다른 손님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곧 식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강민준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그가 말했어요. 지연 씨가 저에게 인간성을 돌려줬어요. 세상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그저 작은 보답일 뿐이에요. 그날 저는 식당 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강민준 회장은 그 뒤로 몇 달 동안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식당 운영법, 직원 관리, 메뉴 개발.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이 식당을 돈 버는 곳으로만 만들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만드세요. 제가 살아난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행복식당은 이제 지연이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따뜻한 노란색 불빛이 나오는 간판이었어요. 멀리서도 한눈에 보였습니다. 식당 안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벽은 부드러운 베이지색으로 칠했고 각 테이블마다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꽃향기가 먼저 반겨줬어요. 창가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별했어요. 강민준 회장님이 커피잔을 들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회장님은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그 미소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기적. 강민준 회장 1948부터 2024. 회장님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식당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비서님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지연 씨, 회장님께서 오늘 새벽에 편히 가셨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미경 언니가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재벌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하지만 저는 그들 사이에서 혼자였어요. 초라한 검은 옷을 입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영정 앞에 섰을 때 회장님은 정말 평화로워 보이셨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빛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회장님의 영정 옆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비서님이 건네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지연 씨만 읽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필체는 약간 흔들렸지만 글씨마다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겠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고 마지막 1년은 정말 행복했어. 너를 만나기 전 나는 죽고 싶었어.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지만 외로웠지. 사람들이 나를 봤지만 정말 나를 본 건 아니었어. 그냥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회장님이라는 직함을 봤을 뿐이야. 그런데 너는 달랐어. 너는 남루한 노인을 봤어. 추위에 떠는 할아버지를 봤지.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줬어. 그날 내가 내어준 국밥 한 그릇이 내 인생을 바꿨어. 아니, 내 영혼을 구했다고 해야 맞겠구나. 지연아, 부탁이 있어. 지연이네 식당을 돈 버는 곳으로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만들어줘. 나처럼 외롭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세상은 차가워. 하지만 너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질 거야.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줘. 너는 내 딸보다 더 나를 사랑으로 대해줬어. 너는 내 가족이야. 영원히. 고마웠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냥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꼭 지키겠다고.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식당 문을 열기 전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시간이었어요. 노숙자분들, 일용직 노동자분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무료로 아침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국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밥 반찬. 원하시는 걸 마음껏 드실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5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러다 소문이 나면서 10명, 20명, 30명으로 늘어났어요. 어떤 분은 우셨어요. 아가씨 고맙소. 따뜻한 밥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소.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가, 복 받을 거야. 하늘이 다 보고 있어. 저는 그분들께 매번 똑같이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시면 더 드릴게요. 여기는 배고픈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미경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아, 이렇게 매일 공짜로 주면 우리 남는 게 있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만들라고 하셨어. 돈은 나중에 벌면 돼. 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지금 당장 도와야 해. 미경 언니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너 정말 대단해. 나는 너만 못해. 아니야, 언니도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식당 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줄이 식당 밖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료 식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반 손님들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소문 들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식당이라고. 저도 밥 먹으면서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왔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어요. 저도 SNS에서 봤어요. 여기 사장님 이야기.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손님이 갑자기 몰려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무료 식사, 낮에는 일반 손님, 저녁에도 만석. 직원을 더 뽑아야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내일신문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정말 특별한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바꾼 인생. 해고된 종업원에서 식당 주인으로.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고 SNS에서 수십만 번 공유됐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진짜 감동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 나도 저 식당 가보고 싶다. 강민준 회장님도 대단하시고 박지연 사장님도 대단하시다. 세상이 아직 살만하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유명해지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단 한 곳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만 출연했습니다. 그것도 따뜻한 아침 시간을 알리고 싶어서였어요. 전국의 어려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배가 고프시면 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여러분을 위한 곳이에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부산에서 왔고 어떤 분은 대구에서 왔어요.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저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사장님, 저희 동네에도 이런 식당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사장님, 후원하고 싶은데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될 줄 몰랐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0,000원, 50,000원, 10만원. 어떤 분은 1,000,000원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지연이네를 응원합니다. 계속 좋은 일 해주세요. 돌아가신 강민준 회장님의 뜻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제 주머니에 넣지 않았어요. 전부 따뜻한 아침 프로그램에 썼습니다. 식자재를 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지역 봉사단체에 나눠줬어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벽에 걸린 회장님 사진을 봤어요.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할아버지 약속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사진 속 회장님은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그 미소가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연아. 정말 잘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시네마였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 작은 도움을 건네보세요. 그게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